아이를 키우며 남편과 나는 진짜 어른이 되어갔다.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일을 아이와 타협하며 되돌아보게 되었고, 제 의견을 주장하는 아이와 토론하며 인내하게 되었다. 이 존재들은 무엇인가? 다 큰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며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존재들의 진짜 실체는 무엇인가? 감히 말로는 범접할 수 없는 이 존재들의 신비한 마력은 우리를 부모라는 이름으로 철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울게 하고 유쾌하고 해맑게 웃게 했다.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내 방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의 감성, 지성, 품성, 그리고 호기심까지 가득 채워줄 만반한 책.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석봉, 맹자, 피카소, 카네기, 간디, 이 위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남다른 자녀 교육을 실천한 부모님들이 뒤에 계셨다라는 점인데요. 비록 위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그리고 똑똑한 아이로 잘 자라줬으면 하는 바람은 모든 부모님들의 소망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고 가르친다는 것에는 정답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무엇을 해야 잘했다라는 얘기를 들을지 부모들에겐 늘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부모도 부모가 처음인 거죠. 네, 이럴 땐 자녀 교육에 성공한 다른 분들의 이야기에 경청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오늘은 남다른 교육 방식으로 두 자녀를 국내 최고의 명문대학에 입학시킨 어머니 유정임 저자님 모시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정임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덕에 덩달아 이 무대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정말 다른 분들의 이야기에 많은 자극을 받고 경청하면서 저만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할 수 있는 공감을 논해보고자 나왔죠. 제가 무슨 절대 해답을 가진 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자녀와의 경험도 있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혹은 자녀를 잘 키우신 분들에 대한 교육 다큐를 만드셨던 프로듀서이기도 네. 하셨죠. 그러다 보니 듣고 보고 느끼는 것이 많으셔서 아이에게 그 교육이 실천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저자의 책 중에 가장 읽고 싶게 만드는 구절을 부탁드리곤 하거든요. 이 구절을 뽑은 이유가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저는 늘 다른 어머니들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로 인해 부모로 키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정말 쟁쟁하게 성공한 친구들도 보면 5살, 6살 된 아이하고 아침에 이 옷 입을래, 저 옷 입을래 싸우면서 내가 이렇게 치사한 인간이었나. 그 작은 사소한 분노를 참지 못하는 자신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아이들이 우리를 어른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아닌가. 그 기적 같은 교육으로 오히려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대목을 꼽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른으로 키워진다라는 게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네.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워킹맘으로 살면서 그쵸.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워킹맘에 관한 책을 냈었어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 대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깨알매모를 시작했거든요. 네. 아이를 키우면서 부딪힌 희로애락의 감정을 교육이라는 요소하고 다큐 취재하면서 얻었던 감동을 좀 쓰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어느 학교 이런 얘기를 좀 글로 풀어내야 돼서 망설였었거든요. 네네, 그쵸. 그랬더니 이제 작은 아이가 엄마가 그렇게 원하는 부모로서의 어떤 태도, 자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그런 정보를 좀 풀어야 된다면 과감히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뒤에는 정말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누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좀 용기 얻었어요. 공부법만 얘기하기는 마음에 거리는 게 네, 많았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예. 오늘 강의 기대됩니다. 네, 공부하던 어머니들 집중해 주십시오. 어떻게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지.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제 프로그램이 만만한 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만만하지 않은 아이들을 키우는 이야기.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저희 아이들도 지금 한창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이 언제 끝나서 우리가 잘 키웠다 못 키웠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는 아마 부모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그 순간에도 아이들이 살아있으면 또 하늘에 가서도 걱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한 오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아주 힘들었던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오늘 좀 용기를 냈습니다. 아이가 공부에 빠져드는 순간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오늘 잡아봤는데요. 우리가 아이와 연애에 빠져드는 순간이 들 수도 있고요. 단어는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랐던 시절은 귀남이와 후남이를 얘기하는 드라마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방송사 PD가 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커피 타지 않는 직장이 없을까. 항상 이제 미스 유라고 부르면 여성이 커피를 타는 게 너무 당연했던 그 시절이라서 인생의 저의 가장 큰 경쟁자는 오빠였습니다. 왜 오빠는 부엌에 가서 라면을 안 끓이고 왜 다 내가 끓여야 되지? 오빠도 손발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늘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취재하면서 보건복지부나 이렇게 상회기관 드나들 때는 연세 높으신 사무관 앞에 아주 젊은 여성분이 커피를 내오기도 했는데 요즘은 당당한 여성, 젊은 여성 앞에 입장이 바뀌기도 해서 세상이 참 달라졌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절에 저도 공부를 했으니까요. 쉽지 않은 여성으로서 이 사회를 이겨나가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제 인생의 철학으로 삼은 것이 맨땅에 헤딩이었습니다.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무슨 삼성가의 딸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스 코리아만큼 이쁘지도 않고 참고로 제 셋째 여동생은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맨땅에 헤딩이라는 생각을 제 인생의 철칙으로 삼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때는 성문종합영어라는 책으로 영어 공부를 했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책을 놓고 공부를 하다가 영어가 너무 안 돼서 책을 딱 덮어버렸어요. 지금 같으면 인강을 듣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지만 책을 덮어놓고 표지를 탁 째려보니까 저자 송성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송성문 선생님께 출판사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마 그 시절에 그런 어플라이를 한 사람이 많지는 않았는지 일주일 뒤에 기적처럼 저희 집에 10권의 책이 배달이 됐습니다. 성문 출판사에서요. 지금 송성문 선생님은 몇 년 전에 타계하셨는데요. 인사를 못 드린 게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그때 그 한 번의 경험이 제 인생의 삶의 철학이 됐습니다. 세상을 두드리면 세상이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구나.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 육아에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그런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는 초긍정. 저는 매사에 젊은 시절부터 가졌던 가치관으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20대 때는 가수 이문세 씨하고 별이 빛나는 밤에서 작가로 몇 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많은 연예인을 보는 것이 즐겁기도 했고요. 굉장히 재밌게 라디오 프로그램을 썼고 그리고 드라마 작가도 하고요. 외국계 은행의 홍보실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라디오 작가로 일하면서 투잡, 요즘 말대로 투잡을 뛰었죠. 저희 엄마 말씀이 죽으면 평생 자는 게 잠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정말 하루 4시간 자고 시간을 참 아껴 썼던 것 같아요. 꿈을 꿨죠. 비행기 트랩을 탁 내리면서 내려오는 저의 모습. 그러면서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던 20대의 생활 중에 9년을 제가 연애했습니다. 대학교 막 졸업하면서 9년을 연애했는데 정말 꿈을 꾸고 여성으로서 성공할 거야.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훅 치고 들어온 것이 결혼이었습니다. 9년이나 연애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결혼을 해야 되나? 예비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커피 한잔 하자고 그러셔서 나갔더니 결혼해라가 아니라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 내 아들을 놓아다오라고 저에게 얘기하셔서 이건 좀 위기로구나 생각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요. 6대 종부. 1년 13번의 제사를 지내는 워킹맘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저에게 그날부터 주어진 호칭이 너무 많았어요. 6대 종부, 제사, 워킹우먼, 아내, 직장인이었고요. 딸이었고요. 이런 일들은 그냥 뭐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는데 제일 두려운 것은 엄마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건 제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상대가 있고
때로는 그 아이가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분신이 아닙니다. 아이는 아이로서의 주체, 엄마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너무 두렵고 아이 대신 최선의 선택이라고 해주는 그 선택이 최선이었을까라는 후회를 갖게 하기도 해서 정말 우픈 하루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한 12번은 사표를 가슴속에 넣어놨던 것 같아요. 부산에 가면 수영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아침에 새벽 프로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5시에 출근을 해야 해서 아이를 봐주시는 베이비시터 아주머님이 4시 반에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5시에 출근을 하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수영강변에 세워놓고 이제 차를 끌고 갈 차를 또 이제 불렀습니다. 사방이 깜깜하고 강변에 혼자 앉아서 고장난 차 앞에서 레카차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터졌어요. 누가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라고 했나? 이 삶이 누구의 선택 때문이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새벽 5시에 나오는 일도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그 지나가는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하는 그런 빈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날은 정말 사표를 내야지 하는데 정말 눈물이 터져서 펑펑 울고 있는데 제 차를 끌어갈 레카차의 청년이 저 멀리 불빛에 쭉 저 앞에 다가왔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웬 아줌마가 새벽에 강가에서 펑펑 울고 있으니 제가 생각해도 눈물을 닦고 제 차를 끌고 그 청년이 모는 차 옆에 딱 앉았는데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그 청년의 이 차 본네트 위에 알루미늄 호일로 이렇게 쌓여있는 김밥 한 줄이었습니다. 먹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는지 호일에 쌓여있는 김밥 한 줄이 앞뒤로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어느 누구는 이 김밥 한 줄을 벌기 위해서 이 새벽에 이 차를 끌고 나오기도 하는데 내가 선택한 일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아서 하는 일에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건 호강에 겨운 사치가 아닌가? 어찌 보면 그때 그 김밥 한 줄이 저에게 줬던 굉장히 교훈이었던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워킹맘으로 살아오는 세월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저에게 주셨어요. 몇 푼 번다고. 네가 나가서 몇 푼 번다고 그 일을 하니 차라리 그 돈으로 아이를 키워라. 이때 저에게 힘을 주신 분이 시어머님이십니다. 저는 대학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시아버님이 되셨어요. 저를 참 이뻐해 주셨는데 어머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가서 버는 돈을 저축하려고 하지 말아라. 돈을 모으려고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나이 들어도 밥은 먹고 살 수 있을 테니 버는 돈을 너를 위해 쓰고 아이를 위해 다 써라. 그러면 20년 뒤에 너에게 일이 남을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돈 찾으러가 아니라 나를 찾으러 나간다는 의식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일을 시작했지만 그 즐거움이 매일 있는 건 아니고 매일 감정은 기복을 타니까요. 공항에서 제가 13번 제사였으니까 한 2년은 서울에 오고 가면서 제사를 모셨고요. 2, 3년 뒤에는 제가 부산으로 제사를 모셔가서 제가 지내게 됐습니다. 두 아이를 하나의 큰아이 연년생이에요. 그래서 하나이가 8개월 때 작은 아이, 큰아이 손에 막 잡고 그 전날 제사에 갔다가 새벽 이제 막 아침 비행기 타려고 공항에 탁 나왔는데 화장도 못하고 아이 둘을 안고 끌고 나오는데 저 멀리 100m 전방에 제 친구가 색을 탁 메고 남편이 신문 기자였던 친구가 남편이 파리 특파원으로 가게 됐다고 멀리서 그 친구는 아이가 없는 친구였어요. 이제 아이 없이 사는 이렇게 마주쳤습니다. 인사를 딱 하는데 그 순간에 본 저의 꼴이 너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 비행기를 탔는데 그날따라 8개월 된 아이가 너무 우는 거예요. 아이를 달래면서 앞자리에 서서 앉지도 못하면서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했으니까 이 삶이 아니야가 아니라 결혼했으니까 나를 반쯤은 내려놓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야?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이들에게도 엄마로 살아주겠다고 약속한 거 아닌가? 그때 마음을 고쳐먹는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스스로 결정했고 누가 결혼하라고 떠민 거 아니니까 좋아. 이 인생을 가장 맛있게 받아들여 볼게. 지금 자료에 제가 사진은 다 제가 찍은 사진들인데요. 연결된 사진을 제가 넣어놨어요.
라면을 한 그릇을 제가 그 동해안을 따라가다 휴게소에서 찍은 거예요. 라면 참 좋아하는데 저 바다를 보며 먹는 저 라면 진짜 맛있겠죠. 제 인생을 진짜 저 라면처럼 맛있게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평생 제가 해온 프로듀서 마인드로 육아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록을 시작했고요.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해서 아이들이 기어다닐 때 저희 방과 아이들 방 앞에 아주 커다란 세계지도 하나를 딱 붙여놨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설명하지 않아도 기어다니면서 이 땅이 이렇게 넓다는 것을 너희들이 인식하길 바란다. 너희들이 설 곳은, 뛰고 달릴 곳은 이 작은 부산,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우주까지도 갈 수 있어. 그냥 마음으로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여기가 이태리, 여기가 중국 외우지 않아도 매일 보면서 세계를 눈안에 넣었으면 좋겠다. 제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기어다니던 아이들이 3살, 4살이 되면서 지도 위에 앉아 과자를 흩어놓고 먹기 시작하더니 5살이 되니까 둘이 배 깔고 누워서 형 여기 아프리카다. 여기에 호랑이 산다. 네,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의적인 여러 가지 육아를 좀 고민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림 선생님들이 집에 오셔서 아이들 그림을 가르쳐주는 수업이 유행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집에는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도 없고 DNA도 없어서 그림을 가르쳐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스킬을 가르치고 모방을 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겐 별 필요가 없겠다. 재능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림 수업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창조적이고 창의성인 마인드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선생님을 불러서 의논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에 오셔서요. 그림 안 가르쳐 주셔도 되고요. 스케치북을 4칸으로 나누셔서 맨 앞에 칸 하나만 그림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3칸은 저희 아이들이 상상으로 채우게 해 주십시오. 선생님이 오케이를 해주셨고 어느 날 광화문에 이순신이 나타났다 라고 첫 장면을 그려놓으시면 아이들은 3칸을 채우면서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림 교육이 줄 수 있는 창의성 교육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동안 또 이 수업이 저희 동네를 강타하기도 했었습니다. 사교육을 처음으로 한 것이 이 바이올린을 배웠을 때가 기억을 하는데요. 5살, 6살 된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주변에 음악 교육을 좀 시키려고 동네 학원을 다녔는데 악보 읽을 줄 아나요? 글자 읽을 줄 압니까? 저희 학원에 오면 무슨 대회 나가서 상도 받습니다. 그런 학원엔 가지 않았고요. 어느 학원에 갔는데 굉장히 재밌는 선생님께서 저희 아이에게 바이올린 활을 탁 건네주시더니 칼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아이가 놀라서 그 칼을 막 받아치니까 갑자기 칼싸움을 딱 거두시더니 봤지? 음악은 이렇게 즐거운 거야. 저는 그 말 한마디에 그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1년 내내 아이는 바이올린을 배우지 않았어요.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으면 형들 연주하는 방에 들어가서 음악을 들었어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께 진도는 언제 빼나요? 라고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둘째 아이는 그 덕인지 이 청음력이 굉장히 늘었고요. 큰아이는 지금도 카이스트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만큼 바이올린을 들고 다닙니다. 아마 제가 그때 악기로서의 음악 교육을 강요했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음악을 좋아했을까? 사교육을 선택할 때 선생님과의 호흡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했습니다. 태권도장을 갈 때도 제가 좀 유난했나 봐요.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어느 태권도장의 선생님이 저희 아이들을 보자마자 무릎을 딱 꿇고 눈높이를 딱 맞춰서 얘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태권도가 하고 싶어? 그 모습에 반해서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교육들은 아이를 알고 아이와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만의 육아를 위해서 아주 소소한 생각들을 정립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는 주위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땅의 영재 엄마들하고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영재를 키워냈을까? 원래 영재였을까? 원래 천재였을까? 간혹 그런 아이도 있겠죠. 하지만 그분들 모두 제가 느낀 공통점은 정성의 육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 교육은 정성의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성도 극성도 아닌 정성의 과학. 정성을 들이면 과학의 법칙처럼 아이들이 변화하는 마술 같은 그런 일들을 모아서 책을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점을 강점으로 키워주는 어머니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에게 응용을 해봤죠.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께서 어쩜 그렇게 아이의 식습관을 잘 들이셨어요. 완두콩밥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저희 아이가 콩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온 아이를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가 좋은 친구는 친구들이 싫어하는 일을 기꺼이 해주는 거라고 해서 콩밥을 두고 오는 아이도 있어서 그럼 다 나에게 줘 했더니 아이들이 식판에 들고 다 쏟아부었답니다. 그래서 다 먹어주었어요. 이게 남의 집 아이 같으면 인성이 훌륭하다 였는데 저희 집 아이가 그러고 나니까 얘 좀 바보 아닌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예가 굉장히 많았어요. 소심하고 너무 착하고 어느 날은 1학년 2학기 이제 2학기가 되어서 초등학교 때요. 방학에 학교를 가는데 서서 현관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왜 울어? 라고 물었더니 교실에 가서 제 자리가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떡하지? 마음이 쿵 쳤는데 그때 단점을 강점으로 키워주라는 선배님들의 얘기를 되새기고 무릎을 꿇고 아이하고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생각이 안 나는 건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도 가끔 까먹어. 그래서 엄마를 도와주려고 옆집 아줌마도 있고 친구도 있잖아. 교실에 가면 선생님께 여쭤보면 알려주실 거야. 기억이 안 나면 친구들도 있잖아. 괜찮아. 가서 천천히 생각해. 소심한 아이에게 강점을 만들어주는 것은 들어주고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연년생인데요. 굉장히 다릅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펼쳐서 그 이야기에 무조건 수긍하는 것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큰아이에게는 차분차분 이야기해 주지만 작은 아이에게는 무조건 응원해 줍니다. 틀린 이야기도 들어줍니다. 그랬구나. 정말 그 아이 나쁜 자식이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은요. 다 들어주고 나면 자기 속풀이가 다 되고 나면 그 뒤에 한숨 내려놓고 제 얘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육아의 소소한 팁은 아이마다 다르게 응수하기입니다. 방송을 보시는 많은 어머님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1000분이라면 1000분의 육아법은 모두 다 옳다. 어느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선택하지 차선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제 아이에게 썼던 방법이 다른 아이에겐 어울리지 않을 수 있고요. 둘째에게 썼던 방법이 큰아이와는 다를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파악하고 그 아이에게 맞게 다르게 응수하기가 저의 소소한 생각의 정립 가치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방송국에 청년이 찾아왔어요. 제가 멘토링 해주는 청년인데 들어오자마자 저더러 저희 아버지께 전화 좀 해주세요 대표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제 얘기를 너무 안 들으세요.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화해 줄 테니까 일단 나의 아이들에게 전화해서 내가 100% 다 통하는지 물어봐. 청년이 웃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다른 집에 가면 굉장히 좋은 엄마인데 내 아이들에겐 내 새끼니까 달리 보이는 것이 있어. 부모님이 그랬을 거야. 라고 이해하는 키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부모라서 알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일 것도 같습니다. 영재 엄마들을 만나면서 제가 말씀드린 정성의 과학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한 어머님은 사골을 먹고 나면 장난감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골뼈 한번 씻어보시면요. 뼈가 거칠거칠해요. 이 아이들의 촉감놀이에 굉장히 좋거든요. 사골뼈를 씻고 말려서 아이의 촉감놀이감으로 쓰신 분도 계셨고 요즘은 모래가 교구용 모래도 나오는데요. 그땐 그런 거 없었죠. 놀이터에 가서 모래를 퍼다가 뽑고 소독해서 아이와 함께 모래놀이를 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셨습니다.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잘해줄 수 있는 것을 주변에서 찾으려는 정성. 그것이 아이들을 키운 어떤 아주 특별한 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가끔 요즘 아이들을 저 역시 포함해서 아이들과 기성세대와의 차이를 얘기할 때 수동과 능동의 얘기를 하는데요. 저 어려서는 엄마께서 외출하시면서 엄마 오늘 늦어. 아빠하고 밥 한 끼 차려서 아빠 저녁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부엌에 들어가서 생각이란 걸 시작했습니다. 뭘 꺼내지? 찬장도 열어보고요. 냉장고도 열어봅니다. 생각의 여지를 주는 거죠. 생각할 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우리는 이야기할 때 생각할 텀을 주는 게 아니라 지시합니다. 엄마 오늘 늦어.
냉장고 열면 세 번째 칸에 엄마가 엊그제 사다 놓은 게 2조각 있을 거야. 한 조각씩 꺼내서 렌즈에 넣어서 2분 40초 엄마가 엊그제 사놓은 꽃무늬 접시에 한 조각씩 덜어서 아빠하고 나눠 먹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자라서 직장에 오면 제가 부하 직원들하고 일하면서도 똑같은 상상을 합니다. 왜 지시한 것을 그대로 하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지시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가고 그 뒤를 진도를 나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에게 생각할 여지를 준다는 것은 소통입니다.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저는 소통을 굉장히 소중한 가치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 초등학교 5학년, 저희 아이가 5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땐 저도 젊었고 나이 50이 넘어서 초등교사를 하다 보면 이 교탁에 앉아 있어도 아이들의 미래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왜 안 보일까요? 안 보려고 할 뿐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 보이지 않으면 안 보려고 할 뿐입니다. 아이들에게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아이들이 수학 문제 열심히 푸는 애도 있고 어느 녀석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책상 가서 간섭하고 저 책상 가서 간섭을 하는데 그 장면을 보면 엄마들은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아이와 안 푸는 아이로만 이분법적으로 상상하지만 나는 저 녀석은 수학은 못 풀지만 적어도 나이 들면 네트워킹은 끝내주는 능력을 가졌겠다라고 보입니다. 어머님들이 보셔야 합니다. 그 아이의 단점을 보세요. 강점으로 키워주시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아, 내가 보려고 했던 것만 본 것이 아닐까? 아이가 5학년 1학기 첫날 교과서가 요즘 굉장히 무거워요. 교과서를 들고 학교에 가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그걸 들고 함께 갔습니다. 교문 앞을 딱 들어가려는데 저희 아이가 저를 딱 맞고 섭니다. 엄마 스탑! 한 걸음 뒤에 서 계세요. 왜?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는데요. 요즘 엄마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는 거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어머니들께 말씀드리랬어요. 더 이상 들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놓고 5층까지 어떻게 올라갈 거야?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가슴이 아파서 돌아서서 그냥 저는 직장으로 갔습니다. 저녁에 되어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어? 엄마 제가요 질질질질 끌고 가는데요. 친구들이 나타나서 한 권 한 권 들고 5층까지 달려갔어요. 저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 기회를 뺏을 뻔했고요. 친구들을 사귈 기회까지도 뺏을 뻔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맞았다는 거죠. 소통이 잘 돼 있으면 한 걸음 뒤에 있어도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기적을 말이죠. 아이를 키운다는 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 트레킹을 간 적이 있습니다. 5,000m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떨 땐 너무 지쳐서 포기하자. 이제 그만하자. 포기하려고 주저앉을 때쯤 고개를 들면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비경이 나타났습니다. 그 황홀한 비경에 끌려서 다시 걸음을 뗍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히말라야에서 느낀 그 감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힘들어서 왜 얘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이 아이는 왜 이렇게 힘들까? 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쯤 아이가 보여주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보시려면 아이와 소통하셔야 되는 거죠. 소통하지 않으면 아이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언제 시작이 될까요? 13살, 17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스킨십을 해줄 때도요. 그냥 의도적인 스킨십. 심부름 잘했으니까, 엄마 말을 잘 들었으니까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스킨십을 주는 것은 아이에게 다른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저의 멘토이셨던 분이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라고 제가 물었더니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는 잘했다. 우리 가족이 모두 거실에 모여 있을 땐 손과 손이 닿든 발과 발이 닿든 늘 살이 맞닿아 있었어. 저희 아이들은 집에 오면 이제 대학생이 넘은 아이들이 항상 저희를 끌어안고 포옹해 줍니다. 저는 이것이 아이와의 소통에 기적을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가족이 여행 간다고 그러면 열일을 제치고 달려옵니다. 저희 생일날 결혼기념일을 잊지 않고 밤 12시에 전화해서 케이크도 배달해 주고요. 전화기에 노래도 불러줍니다. 명문대와 명문학교는 중요하지 않죠.
좋은 학교 가서 부모를 외면한다면 아이를 키운 보람과 가치관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학교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의 것들을 함께 갈 수 있는 것, 가장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곳에 기적을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방송을 보시는 어머님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과감히 이야기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몇 번 울 뻔했어요. 정말요? 네. 엄마라는 공통의 타이틀로. 그러니까요. 엄마라는 공통의 타이틀 때문에 몇 번 목이 울컥울컥 똑같이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도 되고 사실 어떻게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스스로 주도적으로 열심히 할까라는 것이 책의 내용인 걸로 얼핏 오해할 수 있죠. 오해할 수 네. 있죠. 책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대하셨던 분들 강의 들으시고 공부법이 아니네. 어떻게 아이랑 소통하고 어떻게 아이가 자연스럽게 스스로 성장하게 할 것인가를 돕는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재 엄마들도 많이 만나시고 이렇게 두 자녀를 자연스럽게 훌륭하게 키우셨는데 선생님 가치관에 대한 얘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부모님은 이렇게 가능할까라는 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제 부모님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이제 그런 걸 물어봐요. 어떤 가치관으로 아이를 키우십니까?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이가 원하는 걸 시킬 거예요. 아니,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어떤 가치관으로 키우시는지요?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죠.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돼서 세상을 도와라라든가, 네네. 또는 뭐 여러 가지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배려라는 가치관을 항상 아이들에게 강요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배려해야 돼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해 못 하잖아요. 네. 너무 어려워서 쉽게 생활 속에서 풀이해서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장면을 시켜 먹으면 배달 아저씨가 오셨다 가시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받고 문을 탁 닫으면 우리가 걸쇠를 아파트에 탁 걸죠.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해 봤어요. 문을 탁 닫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네가 나오는 순간 문이 닫히면서 걸쇠가 탁 걸리면 기분이 어때? 안 좋아요. 그게 배려야. 아저씨가 음식을 주고 가시면 귀를 대고 1층을 다 빠져나가셨는지 한번 소리를 들어봐. 그 이후로 아이들이 치킨 같은 걸 받으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뭐 하나 보면 문 앞에 이렇게 귀를 대고 있는 거죠. 쉿! 아직 안 나가셨어. 자,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몸에 배이게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해줘야만 아이들이 이것이 배려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회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로 컸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눔이고 그런 것이 상대를 배려하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려의 철학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인사를 큰 소리로 하는 것도 상대에 대한 배려야. 네. 한 번은 김밥집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크게 인사를 했는지 계신 분들이 다 깔깔 웃으셨는데요. 고등학생이 되고 저에게 작은 아이가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인사 때문에 칭찬을 정말 많이 받아서 저도 아이를 키울 땐 인사 잘하는 아이로 키울 거예요. 이게 습자지에 물 베이듯이 네. 아이들에게 이렇게 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리키신 것 같은데요. 이게 손해보는 일 같지만 이제 AI가 일을 대신하고 네. 로봇이 대신 일을 할 때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할 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도가 오가는 그 사이에 직업이 발견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전 좋은 재능을 그렇죠. 가르치셨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요. 아까 콩을 강의 시간에 네. 강의 때 말씀하신 콩을 애가 다 먹은 이유도 이제 알 것 같네요. 그 콩을 먹은 그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과학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대학을 가려면 아이들이 서클을 만들어서 회장을 하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생활기록부에 쓸 것들을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기숙사에서 와서 엄마, 제가 물리에 관한 서클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심 하나 쓸 게 늘었구나. 어유 잘했어. 라고 했더니 그런데 엄마 회장 자리는 제 친구에게 주었어요. 근데 제가 한 1초 사이에 제 표정이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그랬더니 저더러 서운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이렇게 억지로 얘기를 했더니 엄마 회장만 리더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리더라는 것이 부회장이 리더를 도와서 이 클럽이 잘 되게 하는 것도 리더십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아이들을 이끌고 나가는 데는 자질이 없어서 그 자질이 있는 제 친구에게 주었고 저는 열심히 도와서 이 클럽이 잘 되도록 할 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마음을 꼭 잡았는데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어요. 일주일 뒤에 학교에서 온 아이가 엄마, 제가 그 클럽의 회장이 됐어요. 왜? 라고 물었더니 친구가 일주일 생각하고 이 클럽은 네가 만들었으니 네가 회장이 되는 게 맞아. 대신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도와줄게. 이 착한 심성이 좋은 친구를 많이 두게 한 거죠. 아, 그러네요. 주변도 좋아지는. 네, 저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이뻤어요. 너무 이뻤고 좋은 마음을 쓴다는 건 좋은 영향력의 사람을 옆에 두게 한다는 것을 정말 놀랐어요. 욕심부려서 가져갔다면 딱 그것만 얻을 텐데 손해보는 삶이 또 다른 걸 얻을 수 있겠구나. 이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도 대단한 경쟁력입니다. 오늘 많은 경쟁력을 제가. 그렇죠. 왜냐하면 협업은 정말 이제 중요한 세상이 네. 됐습니다. 혼자 잘할 수 있는 것도 이 변화하는 세상에 뭔가 혼자서 다 해결해 나갈 수도 없거든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신 거라 네. 하나하나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너무나 경쟁력 있는 훌륭한 교육이 된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강의하실 때 또 강가에서 네. 약간 남양 특집이죠. 남양 특집이죠. 울고 너무 있는 무섭지. 아줌마. 예. 그 총각 미안해요. 그런데 저도 그런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때려치고 싶었던 순간들이. 네. 워킹맘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똑같죠. 근데 이 일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오셨고 그 결과를 지금 책을 쓰셨단 말이죠. 네. 이런 일과 생활, 가정, 이 육아 이거 다 균형 있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사실 이제 그 밸런스라는 것이 사회에서 원하는 밸런스하고 제가 생각하는 밸런스는 너무 다른 거죠. 하다못해 이제 저희 남편도 어느 날 제가 늦게 오면 좀 일찍 오지라고 얘기하면서 본인 회사에서 여직원이 회식에 빠지면 아줌마들은 왜 그러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입장과 사회적 입장은 너무 다른 거예요. 네네. 그 안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요. 저도 엄마의 딸이고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저를 표현하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인식을 참 많이 시켜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어느 사이가 좀 비면 네. 이해해 줄 수 있도록 제가 뭐 상을 받거나 하면 항상 아이들을 데려가서 항상 맨 앞줄에 앉혀놓고요. 엄마 오늘 이 상은 너희들 때문에 받는 거야. 공로를 아이들에게 다 돌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엄마도 얻어지는구나 라고 느끼게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전략이 좀 많이 통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도 영리해야 돼요. 그렇죠?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제 아는 선배님이 이제 딸이 이제 검사예요. 저도 이제 물어봤죠. 좀 이렇게 야무진 딸을 키우셨어요. 네. 그 선배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혼자 잘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잘할 수 없어. 워킹맘은 정말 내가 못하는 건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해. 그 선배님은 요리를 정말 못하셨는데요. 억지로 잘하려고 해서 맛없는 음식을 먹이면서 식구들을 괴롭게 하지 않고 아주 정갈하고 맛있게 반찬하는 집을 알아두셨다가 그 집에서 사서 예쁘게 차리시는 세팅을 하신답니다. 그러니 내가 못할 수 있는 하나 정도는 도움을 받을 준비를 해라. 맞아요. 그래야지 다 잘한다고 했다가는 빨리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참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저도 포기할 건 좀 포기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독립적이라는 건 잘 기대는 거네요. 잘 의지하는 그렇죠. 거고. 네. 그렇죠. 더불어 네, 함께하기 맞습니다. 위해서 영리하게. 맞습니다. 네. 부모로 살면서 제일 힘든 게 근데 옆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네. 부모한테. 그게 제일 휘둘릴 때가 저는 사교육이었어요. 네. 사교육 안 시키고 싶어서 되게 많이 휘둘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사교육도 영특하게 네. 시키니까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깔끔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나는 특별해 라고 생각을 버리십시오.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저처럼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는 좀 달라. 일반 엄마들이 시키는 건 난 그렇게 안 와도 키울 수 있어. 이건 저는 정말 오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하고 있는 방법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왜 저렇게 생각하실까? 왜 저렇게 얘기할까? 저는 먼저 접근했습니다. 지갑을 열고요. 이 사교육이 꼭 필요할까?
귀 열고 들었어요. 네. 듣다 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관이 다 또 일리가 있어요. 다 들어보고 저희 아이에게 필요 없으면 적용 안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괜히 처음부터 아유 저런 거 필요 없어라고 하다 손해보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많은 걸 맞습니다. 내려놓아야 하고요. 사교육을 했죠. 큰아이는 이제 과학을 갔기 때문에 중학교 때 사교육을 받았고요.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사교육을 많이 못 받았어요. 고등학교를 이제 산골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고요. 네네. 대신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학교여서 축구하고 공부하고 축구하고 대안학교를 다녔나? 아닙니다. 그 자유형 공립고를 다녔는데요. 그 학교는 핸드폰 소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핸드폰이 없었던 게 신의 한 수예요. 정말 핸드폰이 있었으면 방해가 됐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 아이는 사교육 없이 공부를 참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사교육 없이 공부할 수 있었던 건 형 때문인 것 같아요. 엄마가 형에게 몰입해 있을 순간에 저를 방임해 주신 결과예요. 감사합니다. 자, 이 얘기는 스트레스 덜 준 아이들이 스스로 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아이는 인강을 활용을 해서 공부했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수업을 잘해 주셨고 방학이면 선배들이 오셔서 아이들의 수학을 지도하셨어요. 네. 그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사교육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아이들이 조금 필요하면 조금, 아닌 아이들이 조금 더 필요하면 조금 더 학원, 과외, 뭐 여러 가지 저는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하니까 네. 따라하지 말고 바로 그 점이죠. 그렇죠. 내 네. 아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 아이에게 맞는 그리고 내가 협조할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을 잘 만들어 맞습니다. 프로듀싱하는 거. 네,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학원에 가면 아이들이 다 공부를 할 것 같으세요? 와서 앞에 있는 아이 뒤통수만 보다 가는 애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이 정답이라고 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보내놓고 제일 즐거워하는 건 우리죠. 그렇죠. 갔으니 뭐라도 건져오겠지. 본전치기는 해오겠지.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마다에 필요한 아이마다의 그런 다른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사교육도 저는 일정 부분 아이에겐 도움이 동의한다. 된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정말로. 예, 그 세계적인 뭐 영재 부모라든가 세계적인 뭐 학자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많았던 네. 교육 프로그램에서 프로듀싱을 하셨었으니까 그때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이 잘 키우는 분들도 공통점이 있고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네. 원포인트 레슨. 네, 원포인트. 네. 제가 책 표지에도 그 얘기를 썼는데 제가 받은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정말 초긍정이었어요. 아, 맞아요. 초긍정. 참 놀라운 게요. 나하고 아이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근데 초긍정이란 건 이런 거죠. 제가 밥을 하면서 아이에게 밥 먹어야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블록놀이 그만하고 정리해 라고 저는 얘기하면 저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감성형이기 때문에 그 당장 빨리 놓고 그만두는 것이 제가 말하는 지금 당장입니다. 그런데 내성적이고 사고형인 저희 아이는 하고 있는 것을 마저 다 한 다음에 치우는 것이 지금 당장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보면 우리 아이는 게으르고 엄마 말을 안 듣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이 입장에선 하던 것을 마무리하는 것에 당연한 수순을 엄마가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라고 볼 수 있죠. 그럴 때는 초긍정으로 그래. 너는 생각이 깊고 사려가 깊으니까 조금 늦어. 자, 이걸 많은 영재 엄마들이 일러주셨어요. 네. 한 번은 제가 인터뷰한 한 친구였는데요. 하버드 의대 대학원에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때 공부를 꼴찌를 하던 친구예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하버드까지 가서 취재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공부를 이렇게 못하던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순전히 우리 엄마의 교육 덕분이다. 엄마가 어떻게 교육하셨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영국에 가서 케임브리지라는 대학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대학이 제일 좋다 하니까 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대요. 집이 참 어려웠고 아버지가 직장을 잡고 가서 잠시 그 일을 하신 건 뭐 일을 하시게 됐는데 벼룩시장 가서 후라이팬 팔고 이렇게 차비 마련할 정도로 어려웠답니다. 네네. 한국에서 공부 안 했으니 거기 가서 공부한다고 케임브리지에 바로 붙을 수 없었겠죠. 떨어지고 울고 있는데 그때 어머님이 방에 들어오셨대요. 방에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자, 제가 늘 얘기하는 눈높이 맞추기. 이렇게 서서 내려다보는 건 감시하는 시선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의자를 끌고 아이하고 눈높이 맞춰서 얘기하거든요. 네. 그 어머님께 배운 겁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에게 그렇게 물으셨대요. 에스더, 왜 울고 있어? 엄마는 내가 원하던 대학에 떨어져서 울고 있는 거 모르고 말해? 화를 냈겠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말하셨대요. 너의 꿈이 뭐지? 저는 생화학자가 돼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어요. 그러면 울 필요가 전혀 없는데 네가 오늘 실패한 것은 케임브리지의 생화학과를 거쳐서 가난한 이를 돕는 수만 가지 길 중에 하나야. 아, 맞아요. 생화학자가 되는 길은 수천 수만이 있고 생화학자가 되지 않아도 가난한 이를 돕는 길은 수천 수만이 있다. 또 울컥했어. 그렇죠. 그런데 네가 왜 울고 있어야 하지? 그 얘기 덕분에 마음을 추스렸고 그 다음에 케임브리지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보고 나니까 이 초긍정에 그래서 저는 아이가 돌아와서 실패하거나 들어와서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초긍정으로 안아주는 거죠. 엄마 이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너니까 할 수 있지. 당연히 너니까 되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 말에 있는 기적 같은 힘이 아이를 일어서게 하고요. 엄마를 존중하게 합니다. 그 기적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맞습니다. 오늘 방송 끝내기 싫죠? 너무 재밌죠? 예, 들을 때마다 정말, 그래, 내가 딱 한 끗 차이로 그렇게 화를 내고 말았어. 한 끗 차이로 내가 그렇게 아이 의견을 무시하고 말았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많이 반성이 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영국의 극작가인 버나드 쇼는 잘 자란 아이란 부모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배운 아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인생을 가르쳐주는 산 표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부모로서 너무 어깨가 무거워지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로, 어떤 어른으로 기억이 남고 싶으신가요? 아이는 어른들의 CCTV가 아닐까? 아이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하는 행동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초긍정 공부 자극법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나는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반성의 성찰을 하면서 이야기를 끝내게 될 것 같네요. 예,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